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이어왔던 실손 의료보험의 지난해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여전한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5년간 위험 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더 의료비로 지출되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너 그것까지도 내가 깎아서 너한테 줄 수도 있고 보험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도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바디 사장을 안 치고 자본 투자를 했어요. 과잉 진료 같은 걸 하게 되고 허위 청구를 한다든지. 지금은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논의만 무성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 세계의 드문 복지 정책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일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건강보험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게 나라 살리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죠. 건강보험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또 건강보험료 부담 좀 덜면서 마음 편히 살아보면 좋겠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약사 출신 박한슬 작가와 함께 그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정 개선, 이게 항상 돈 새는 것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 리포트를 같이 좀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00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1,00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에 2.5배나 됐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의료 이용자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결국 보면 이게 제도 남용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거 막자 뭐 이런 뜻 같은데 저희가 관련해서 시민들 한번 의견을 또 모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작가님부터 좀. 일정 소득 있으면 무임승차 안 돼요. 나이롱 환자도 색출에 환급하세요. 엉뚱한 곳에서 눈탱이 맞고 멀쩡한 국민들 보험료 더 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 피부영자 등록해서 혜택 받는 거 이거 막아야겠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네. 6개월이 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건강보험을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험료 올리기보다 실손 의료비 타먹는 사기병원 단속이나 좀 해라. 야, 이 댓글이 아주 전문적입니다. 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하나씩. 남의 건강보험 도용하는 사례. 이게 정말 많죠. 일단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부정수급 신고 사례 같은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이제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사이 매년 그 정도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6,000명이 넘었다 5년 동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마약 범죄가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똑같이 이게 암수 범죄라고 하죠. 정확한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자인 병원 쪽에서는 나는 일단 진료비를 받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인 그 대리한 사람은 그 진료를 받으면 좋은 거니까 서로 굳이 신고할 요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경험치가 쌓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 확인을 좀 QR코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거의 모든 출입시설에서 다 그런 거 하다 보니 좀 불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또 내국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 아까 댓글에도 잠깐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방식인 게요.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거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체자 신분이면 사실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대표나 사장 명의, 아니 사장의 가족 명의로 진료를 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참 딱한 경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정식 체류자 신분을 받은 분은 그분 이름으로 돌려서 계속 진료를 보고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부정수급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정도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외국인보다도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내국인 분들도 그 본인 부담금 불법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공급자분들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 왔다 이렇게 해서 부정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정말 외국인들이 다 뭐 혜택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는 보험료가 대략 한 1조 5천억쯤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진료비로 쓰는 거는 한 1조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5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은 자기들이 낸 보험료의 30%가량을 쓰지 않고 흑자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 국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의료 이용량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약간 적자가 나긴 하는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 그래서 전체 1조 5천억으로 치면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남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뭐 먹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아요. 이민간 교포분들이 돈은 현지에서 벌어서 쓰시는데 국내에는 그냥 건강보험 살려놓고 조금 내시다가 와서 큰 수술을 한대요. 이게 이른바 아까 댓글에 나온 검은 머리 외국인이잖아요. 네. 어떡하죠? 사실 저희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 논의에 앞서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건보를 이렇게 저항 없이 잘 내고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어떤 동포의식, 민족의식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 내는 보험료가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되겠지 아니면 우리 민족 안에서 사용되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은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외국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그런 약간 느슨한 그런 연대체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보험료 내는 거를 그럼 조금 별도의 트랙으로 열어준다면 그분들도 계속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런 체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싶긴 한데 이건 역시도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큰 비중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공평성이라는 게 뭐 액수 비중도 있지만 와닿으면 화나는 건데 네. 아니 외국에서 돈 많이 버시고 사는데 여기 살려놓은 건강보험 가지고 비싼 수술하시는 거는 네. 공평성에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는 보험료와 그분들이 이제 가끔 한국에 와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를 좀 정확히 계산하고 그 규모를 따져서 적절한 개선 방안, 예를 들면 조금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한달지, 그래서 그 대다수의 우리 그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 내 의료 지출 맞춰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작가님 말씀은 외국 살고 계신 교포용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트랙을 두면 된단 말씀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통계로 잡히기도 할 거고, 이제 처음에 외국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본인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 명의로 진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한국인이고 뭐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 건데, 일단 규모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길을 터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복지부가 협력하길 기대하고 아까 댓글에 이 의료계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이롱 환자. 네. 이것도 액수가 어떤지는 몰라도 와닿거든요. 어떻게 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 비해서 병상이 한 두세 배 많고 네. 그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이 뭐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로 인한 낭비보다 사실은 구조적으로 병상이 많고 병상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요인입니다. 앞서 이제 그 말씀 우리 언급했던 그 초음파 MRI에서 필요 없는 검사를 받는 경우도 그게 만약에 환자가 필요 없는 검사를 받겠다고 우겨서 받는 거라면 모든 병원에서 골고루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환자가 일정 비율 존재해야 되는데 실은 조사를 해보면 일부 소수의 병원이 불필요한 의학적 검사, 초음파 MRI를 상당 부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병원이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유인한다는 뜻이죠. 그게 실손보험에서도 환자가 오면 뭐 실손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래서 의료 이용에 불필요한 남용이 환자 측 요인도 있고 공급자 측 요인도 있지만 어느 쪽이 더 규모가 크냐라고 하면 병원과 의사, 공급자 측 요인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나이롱 환자 건은 이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예, 교통사고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입원 기준이 6시간 병원에 있으면 입원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입원이 돼야 그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거나 상해 보험에서 받는 거나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이게 구조가 딱 돼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없겠던데요. 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 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훨씬 작은데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오는 2023년부터 바뀝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과잉 진료로 연간 보험금 5,400억 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방식이 개선되면 사고 후 필요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관행이 줄어들어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3만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 뭐 좀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고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입원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적용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입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막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이런 게 나와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딱 4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나 의원, 그 다음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그 다음엔 약국 이렇게 딱 4개가 있는데 이 기관들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각 직역을 담당하는 그 면허 소지자만이 그걸 개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사실 의료 공급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개설하게 되면은 너희가 돈 벌고 싶으면 행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대신 그 의료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정말 병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둔 건데 이거를 완전
일종의 하이제킹을 한 거죠. 그래서 면허가 없는 분들이 약간 바지사장 격의 사람을 앉혀두고 이제 본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장 병원 아니면 면허 대여 약국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 공급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환자를 더 유인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거는 일반적인 의료기관도 똑같은데 이런 사무장 병원 같은 곳들은 더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부로 반출시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외부에서 내가 바지사장을 안 치고 자본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본 수익을 뽑아가려다 보니까 훨씬 더 과잉 진료 같은 걸 하게 되고 그만큼 더 환자가 불필요한데도 더 허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규모만 해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한 3조, 4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조씩 이런 곳들이 만드는 병원이 진료비를 빼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의사나 약사가 직접 하시는 경우는 그 돈 낸 사람, 이른바 사무장 혹은 면허를 대여한 사람이 할 때보다 더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경우는 왜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제 최근에 또 국회에서 이제 면허 관리를 하는 좀 면허 취소법 같은 게 새로 통과가 되기도 했고 더 강화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면허 대여를 하는 분들은 거의 고령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의료기관을 계속 앞으로도 할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면허는 이때 실제로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면허증만 빌려주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처벌을 받고 돈을 잃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나 어차피 해서 팔면 그만이고 뭐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의원이나 이런 데 개원해서 일을 할 사람들은 그때 면허 취소되면 이렇게 타격이 크죠. 사무장 병원이나 사무장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 41%는 의사나 약사로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가 2,5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2,255명으로 이 가운데서 의사가 33.2%, 약사는 8.8%로 의사와 약사가 42%를 차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은 고령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70대 이상의 의사와 약사를 사무장들이 고용해 불법 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때문에 건보 재정에 부담 생긴다. 김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늘 주장해 오셨어요. 20년 동안. 자세히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의 견제 장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입원, 수술 같은 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의료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외래 진료비는 한 10%쯤 증가시키고요. 입원 진료비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시킵니다. 그걸 규모로 따져보면 대개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더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60대 A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면 실손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약 40%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도수치료 그리고 조소제 인구수정책 등 상위 5개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1,000원에서 170만 원까지 무려 1,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그 수익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이제 창출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쓰는 만큼 내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정부 업계에서 여러 협의체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래서 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환자도 더 받고 싶어하고 안과에 가면 안과도 실손 있냐고 물어보고 네.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또 거기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인공수정체,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비싼 가격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를 권유해서 또 수술을 받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마저 실손해서 커버해주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손업계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고 그 부적절한 과잉 낭비적인 의료 이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 실손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댓글에 실손보험 사기 나왔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구조예요? 이것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구조인데 내가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너 그것까지도 내가 깎아서 너한테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러니까 그냥 환자들 눕혀놓고 계속 돈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병원과 그 환자 혹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갖는 형태로 이렇게 보험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수리 맡기면은 네. 자기 부담금 그냥 넣어드릴게요랑 똑같은 구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강제적으로 좀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험업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처음 가입자들이 1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2005년, 6년 요즘에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딱 요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그 당시에는 실손보험사들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게 문제인데 그거를 이번에 그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최근에 좀 더 빡빡한 그런 강화된 형태의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야기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시장 원리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의료보험이란 게 네. 국민건강보험 있고 뭐 실손보험 쭉 있으면 보장 형태가 좀 다양해져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학생보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면 다 도와주는데 작은 거는 그냥 학교병원 가야 되고 네. 우리는 이게 그냥 실손보험 체제가 다 대학병원에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반대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보험이 너무 복잡해서 가입자들이 도대체 뭐가 보장이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그냥 잘 모르고 가입해놨다가 막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거는 필요하지만 그게 표준화돼 있어서 몇 개의 핵심적인 형태로 표준화돼 있어서 가입자, 소비자가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실손보험 체제를 건강보험하고 조합해가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뭐 논의만 무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오는 거는 아마 다음 정부와 그 다음 정부가 될 텐데 실손보험 체계를 개편하려면 그것도 적어도 뭐 한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시작해야 다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조치들 뭐 그 개혁들이 이번 정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학, 뭐 의료, 약업 이쪽 분야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정부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구조로 운영하죠?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참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기구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이제 공급자 단체라고 할 수 있죠. 뭐 의사협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8명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 쪽 단체라든지 뭐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곳들이 외식 중앙회 이런 곳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8명. 그다음 나머지 8분을 이제 공익단체 대표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교수님들 아니면 관료분들 이렇게 차지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사용자, 공급자, 공공 딱 1대1대1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임명 권한이 아무래도 복지부 쪽에 있고 그래서 복지부가 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의료비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내가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의료 유형이 더 늘어나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잖아요.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이분들은 내가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 양쪽이 합이 맞아가지고 계속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그 복지부 내에서만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국회 통제를 받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은 기재부 같은 곳에서 아예 기금화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나 국회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무섭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담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잘 유지되면 좋은데 그 건강보험 재정을 잘 운영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병상도 줄여야 되고 소위 의료 전달 체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실손보험 제도도 개편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국회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기재부가 잘할 수 있을까? 기재부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돈을 줄이는 데만 너무 관심이 많고 국회는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국회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죠. 네, 표 때문에. 네. 그런데 보험료를 또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정 파탄을 쉽게 일으키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복지부가 왜 건강보험 제도를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느냐를 뜯어보면 너무 이해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협회처럼 이게 힘센 이익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 대표자들과 이제 의료 공급자, 병원협회, 의협회, 뭐 치과의사협회 이런 공급자 전문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복지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걸 보다 대표성이 있는 구조로 예를 들면 위원을 현재 복지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면 복지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되고 의사협회와 같은 그런 이익단체 영향을 덜 받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조금 더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정심이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비슷하게 이제 네. 대표성을 마서 하고 있는데 네. 전문성도 별로고 대표성도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근데 그 구조, 근본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이익단체 영향을 덜 받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게 물론 그런 공론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지만 당장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이런 색다른 시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수기 민주주의를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과 같은 구조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재부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임명직 공무원과는 다른 선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비용 통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대신 떠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기왕 욕을 먹는 김에 그런 것도 조금 더 부담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건정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얘기가 있고, 지금은 사실 이게 일반 회계잖아요. 매년 수입 지출해서 하는데 지금 재정고갈 얘기는 벌써 기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 회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금 관리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재부가 끼고 국회 심의결이 끼고, 사실 이게 나뉘어요. 건정심의 구성 문제와 이 일반 회계, 기금 회계 문제. 그럼 기금 회계 쪽으로 가는 거를 박 작가님은 찬성.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뭐 연금은 기금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 단기보험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보험 매년 그 지출의 변동이 굉장히 큰 그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굵직굵직한 몇 가지 의사결정을 기재부나 국회가 해서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기금화하는데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 이익단체로부터 좀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더 많이 개입하고 기재부가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대표를 건정심에 넣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찬성. 근데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대신 국회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안에는 또 의료 체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보 재정에 타격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늘 지적하시는데 좀 짚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필요한데 예산을 너무 안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예방 분야에 대한 지출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노인들 생각하면 60대면 정말 이제 머리 허옇게 새시고 엄청 기력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60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나이대신데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 그럼 영양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을 덜 걸리게 하면 자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줄어드는데 이 비용과 이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예방 쪽이 훨씬 더 적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그런데 이거는 거의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아프면 고치자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65세에 넘어서 이제 노인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75세를 넘어가면은 이때를 후기 고령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면은 정말로 이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때 거의 삶의 임종 근처에서 원래 건강보험료 지출이 가장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럼 이때 큰 충격이 오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미리미리 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적인 그런 걸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이 예방에 돈을 우리가 너무 적게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방 중에서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만들고 공원 만들고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들 규제하고
뭐 겨울에 눈만 오면 노인분들 넘어져서 낙상해서 뼈 부러지는 그런 시설들 고치고, 집안에서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그런 생활 집안의 어떤 시설들 개선해주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담배세의 일부를 건강 증진기금으로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조쯤 되는데요. 이제 그 돈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가지고 건강검진하는 데 쓰고, 뭐 심지어 뭐 그 보건의료 산업 발전하는 데 쓰고, 원래 목적과 관련 없는데 상당수의 돈을 쓰고 있어서 그런 돈들을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걷어서 제대로 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담배에서 들어온 그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의료 내진 보건산업진흥에 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데 돈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넓게 보면 뭐 의료 분야 뭐 또는 공중보건 분야에 돈을 쓰기는 하는데, 뭐에 쓰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 뭐 성인 건강 검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쓰고 환경의 개선 이런 데 돈을 쓰지 않는 거죠. 사실 뭐 그 검진의 항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의 건강 검진은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검사처럼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더 위해를 줄 수 있는데 낭비적으로 돈을 쓰는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차 의료에 비해서 이 3차 대형 병원이 원가 구조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1차 의료 동네 병원이 훨씬 많은 역할을 하면 좀 해결되는 거 없나요? 동네 의원이 경증의 만성 질환자,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잘 돌봐주면 사실은 의료비도 줄어들고, 대학병원에 가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동네 의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게 대학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합병증 발생률도 적고 사망률도 낮습니다. 서울대병원 3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계속해서 다니는지 잘 관리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 건강을 관리해 주는 주치의가 있는 게 멀리 있는 좋은 대학병원 가는 것보다 환자 입장에서 돈도 적게 들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워낙 전문의가 많고 주치의는 별로 없고,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동네 의원에 가더라도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과를 다니면서 진료받는 거하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가 쪽에는 혹시 좀 돌아볼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이제 의사들은 수가가 낮은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항목별로 뜯어보면 어떤 거는 원가, 비용에 비해서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반면에 너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수가가 굉장히 부정확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평균을 내면 뭐 한 90%, 우리나라 의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버니 그 외국 수준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거의 100% 수준이 되는데, 문제는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정확해서, 예를 들면 MRI 초음파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 건강보험 수가대를 적용하면 비용은 그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한 200%쯤 되는 그런 검사일 거고요. 반면에 사람들이 하는 뭐 수술이나 처치, 입원 환자 진료 이런 거는 굉장히 수가가 낮아서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원들이 MRI 초음파 기계는 잔뜩 사고 의사 간호사는 적게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는 잔뜩 하고 약은 잔뜩 먹는데, 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펴줄 의사 간호사는 찾기가 힘든. 또 부담은 고스란히 재정으로 그렇죠. 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게 왜곡된 수가의 불공정한, 부정확한 수준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약 쪽도 나왔어요. 네. 약 쪽에서 세는 것도 재정에 타격이 가나 봐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국내에서 의료 정책이라 하면 아무래도 의료 쪽 행위에 이쪽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성 질환을 사람들이 많이 달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의 이제 노인분들의 기본 소양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계속 따라오는 약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렇게까지 처방을 해야 되는가? 약품비에 그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만큼 또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런 되게 고가 신약들 뭐 3억짜리 한 번에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급여화해달라,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데 대해서 그만큼 좀 취약해요. 아무래도 여론으로 그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정 수준에서 좀 컷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좀 어려운 구조다. 예, 그런 두 가지 양쪽에서 약품비가 굉장히 이런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같은 의약품을 너무 많은 제약회사가 만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의사들한테 우리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할 때 다른 수단이 없어요. 어떤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홍보 같은 금품 제공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은 약들을 허용해 주지 말고 한 제품은 좀 최소한 좀 많이 줄여서 제약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건보료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뭐 보장성하고 부담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건데 꼭 짚고 갈 거를 좀 한번 그냥 소신껏 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마침 수가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수가는 행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환자를 몇 명 꼬매면 꼬맨 것만큼 이제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과들은 계속 기피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소아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나는 소아 대상으로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건당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건당 비용을 얼마든지 올려더라도 나는 그만큼의 기대소득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약간 이제 우리가 무형문화재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분들이 뭐 내가 무슨 한과 장인이다.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해도 이거를 뭐 100개씩, 1000개씩, 10,000개씩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소아과도 비슷하게 내가 그 소아과 건당 비용을 얼마나 올려주던 간에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 차라리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라도 이렇게 고용을 약간 준 공무원화하는 방태로라도 좀 필수과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 건강보험의 재정의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 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병상수를 줄이고 의사를 늘리고 주치의 제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면 현재 의료 우리가 쓰고 있는 의료비의 한 3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한 5년 동안은 보험료 안 올리고도 건강보험 재정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공급 체계의 개편, 의료 체계의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수십 년을 방치해 왔고 지금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뭐 간호법 사태,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뭐 필수 의료의 붕괴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의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정말 그 막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는 정말 대대적인 개편,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대신에 돈은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돈 내야 되는 인구는 또 줄어드니까 참 걱정이 많은데 여기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과제가 더 있습니다. 사연이 많지만 또 문제 해결이 어렵지만 모두가 실력과 지혜를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그리고 약사 출신 박하슬 작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